안녕하세요. 군간부 여러분. 군간부 인문 독서 강좌를 진행할 이도훈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란 제목으로 강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의미로 읽는 인류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의미로 읽는 인류사라는 것은 인간이 짐승과 가장 다른 특성에 대해서 도구로 여태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나 도구보다는 저는 의미가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에 의해서 인류와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도구 사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이나 유골을 발굴하게 되면 먼저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보고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도구는 유인원뿐만 아니라 많은 포유류 그리고 새까지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만 하더라도 나뭇가지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것을 나뭇구멍에 집어넣어서 벌레를 잡아서 그 벌레를 먹습니다. 저는 인간과 짐승이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의미를 창조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청년은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조국의 독립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은 실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 700만 년을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나눕니다. 인류는 그 사헤란트로푸스 차덴시스부터 시작해서 숲에서 생활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바나 기후가 아니라 숲에서부터 직립을 행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석기 사용기입니다. 이것도 260만 년이 아니라 실제로 333만 년 전부터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3단계는 언어 소통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700만 년에 이르지만은 실제로 680만 년 동안은 침팬지와 다름없이 언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만 년 전에 폭스피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715개의 단백질 가운데 2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혀와 입술과 같은 발성기관을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간은 정교한 언어 소통을 하고 그 언어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증대시켰습니다. 4단계는 농경혁명 및 정착기입니다. 그래서 농경혁명을 하고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은유와 환유를 이용해서 자연지능과 과학기술지능 그리고 사회지능을 하나로 결합하면서 인지혁명을 이뤘습니다. 엄마 얼굴하고 보름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그랗다든가 눈부시다든가 이런 것의 공통점을 통해서 엄마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다, 보름달처럼 눈부시다 이런 은유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축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손흥민이나 메시가 떠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인접성의 유추가 바로 환유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은유와 환유를 파악한 뒤에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회지능과 과학기술지능과 자연지능을 하나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이빨을 용사에게 목걸이로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용맹하다는 것은 자연지능이고 자연지능에서 비롯된 은유입니다. 또 사자의 신체 가운데서 이빨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기술지능이고 사자의 이빨이라는 부분이 사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용맹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 이빨 목걸이를 용사에게 줌으로 해서 그 용사의 용기를 북돋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용사처럼 용기 있게 수렵, 채취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회지능입니다. 또 5단계는 기축시대와 종교 지배기입니다. 예수님, 석가, 공자와 같은 성인이나 신의 아들이 이때 태어나셔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인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6단계는 이제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기입니다. 과학혁명에 의해서 중세의 주술의 정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과학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 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을 이뤘고 또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중세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사회, 또 시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2050년 경이면 인간을 앞서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니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보다 지능이 앞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개괄을 하면 1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증기기관을 이제 발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계화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2차는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가 일어난 것이었고 3차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4차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이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슈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슈밥이나 지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의 연장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는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인 변화까지는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조작하는 호모데우스, 신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이분법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 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는 지능, 곧 초지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과 인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초연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실제 현실, 증강현실, 또 가상의 현실이 공존하거나 그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인간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포스트 휴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뇌 디지털 복제가 이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로는 인간이 영생하거나 손오공처럼 수많은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짐승 가운데 인간의 유전자와 합성을 해서 반인반수가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스피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은 정교한 언어 소통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폭스피트 유전자를 갖다가 주입을 한다면 그 강아지가 인간처럼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된 것은 ARHGAP11B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없습니다. 이 유전자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유전자를 침팬지에게 주입을 한다면 그 침팬지의 대뇌 피질이 형성되면서 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빅브라더뿐만 아니라 빅마더가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인간이 지구 밖의 외계에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양상이나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간은 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S9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유전자를 떼내고 다른 유전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리우라는 사람은 유전자 가위를 더 발전시켜서 유전자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프라임 에디터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리우 박사가 말한 대로 워드 프로세서처럼, 워드 프로세서가 마음대로 글씨를 쓰고 또 지우고 새로운 글씨를 만드는 것처럼 유전자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 프라임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쌀과 밀의 유전자의 돌연변을 일으키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합성 게놈학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명체의 게놈을 갖다가 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0년 5월에 제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은 인공 DNA 게놈을 박테리아 세포 안에 삽입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제작했습니다. 즉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가 컴퓨터인 생명체를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증상 감염을 하면서 니파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70%인 바이러스를 합성한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스의 창조입니다. 바이올로지컬 로봇의 약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1월에 터프트 대학의 앨런 디스커버리 센터에서는 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갖고 이것을 슈퍼컴퓨터가 설계한 기계물체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저렇게 생긴 물질이 실제 이 개구리처럼 걷고 먹이를 먹는 활동을 하고 헤엄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지 않고도 실제 이 생명체 제노봇인데요. 이 제노보트가 헤엄치고 걸었습니다. 또 먹이를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다음은 텔로미어의 재설정입니다. 우리 세포는 평생 동안 대개 60여 차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분열을 할 때 이 이미지의 맨 끝에 있는 빨간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가 말하자면 수명 테이프와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닳아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완전히 소진이 되면 세포 분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세포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GX 치료학의 연구팀은 이 114세의 미국의 최장수 여성의 텔로미어를 재설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명을 다시 젊은 사람 아니면 10대 소녀의 수명으로 재설정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뇌를 디지털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억망장자인 이츠코프가 자기의 뇌를 2045년까지 디지털로 복제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이 복제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딥러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딥러닝을 장착한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인간이 그 데이터의 특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를 구분할 때 머신러닝은 고양이와 개의 다른 차이를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그냥 고양이와 개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주고 그 딥러닝 자신이 학습을 통해서 고양이와 개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이세돌을 이긴 딥러닝은 알파고입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란 것이 알파고 리와의 대결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딥러닝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딥러닝으로는 스트롱 AI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은 일일이 인간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869억 개의 뉴런, 뇌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뇌신경세포마다 1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시냅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냅스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즉 컴퓨터로 친다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런 가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로모픽 칩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칩은 우리의 뇌신경세포와 시냅스처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칩도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나온 아키다만 하더라도 120만 개의 뉴런과 100억 개의 시내스를 집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뉴로모픽 칩이 80억 개의 뉴런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개만 병렬을 하면은 이미 인간의 뉴런만큼 지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예술 분야는 창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베트게 랩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고리즘화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에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이 티빙겐 대학의 주변에 흐르는 네카르 강에 사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미지에 보는 것처럼 네카르 강변의 사진을 완전히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이미지에 보는 것처럼 네카르 강변의 사진을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나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인공지능들이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작곡을 하고 또 그것을 공연을 했을 때 관중들은 그것이 실제 바하나 모차르트의 곡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또 하이쿠 시집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쿠 시집에 실린 하이쿠들이 실제 인공지능이 지은 것인지 인간이 지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딥러닝으로는 강인공지능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나 뉴로모픽 칩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지금 인간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 리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긴 순간에조차 그 바둑의 승리의 의미를 알파고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자기가 하는 것의 의도와 목적을 모릅니다. 이런 한계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인공지능이란 것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뇌 신경세포와 유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 전체가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 또한 리사 펠드만 베러 교수가 밝힌 대로 사회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기억을 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고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흉내는 가능할 것입니다. 폴 에크만이 말한 보편적 감정은 인공지능이 그대로 모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리사 펠트만 베럿 교수가 말한 대로 감정이란 것이 문화적 배경을 갖고 예측을 하고 세계를 구성한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까지 인공지능이 모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와 데이터교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아주 규모가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 및 분석을 적시 해결해야 하고 그 정보가 정확하고 그 결과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사례로 드는 것이 타겟사의 사례입니다. 타겟사는 미국 2위의 마켓사입니다. 자, 이 타겟사에서 어느 날 고등학교 소녀에게 유아용품 쿠폰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타겟사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 어찌 내 딸에게 유아용품 티켓을 보낼 수 있느냐?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 딸에게 유아용품 쿠폰을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 매니저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다시 사과하기 위해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오히려 매니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딸이 임신한 게 맞다. 그러면 타겟사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알았을까요? 알고리즘은 일종의 패턴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로또의 패턴을 안다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기를 위해서 영양제를 구입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신한 배 때문에 살갗이 트기 때문에 그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기한테 해가 없는 향이 없는 로션을 구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곧 출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아용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사는 이런 것을 알고 그 패턴을 분석한 뒤에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소녀가 처음에 영양제를 구입하고 그 다음 단계로 향이 없는 로션을 구입하자마자 유아용품 쿠폰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딥러닝과 빠르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번역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지금 유럽 어길은 거의 95%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말하고 한국어도 구글에서 한국어를 치고 영어로 변환을 하면 70%에서 80% 정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의 완성도가 올라간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미래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교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믿는 것입니다. 신보다 알고리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부터 인간의 신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사회와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즉 초연결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연결사회 목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초연결 사회가 되면 공유경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제러미 리프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16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샀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1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위키피디아를 다 봅니다. 집단지성이 작성을 하고 또 누구나 무료로 위키피디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하고 답사를 가면은 사진을 찍어서 아주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인화를 했습니다. 왜? 인화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500장, 600장 그냥 찍어갖고 과대표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면 과대표가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왜? 500장, 600장 찍어도 한 개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유경제 영역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의 위기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실제 현실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고 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재현한 소설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청년들이 소설, 영화 하다못해 30초 광고를 보고 흉내내서 사랑을 합니다. 현실이 있고 현실을 재현한 텍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현실을 구성합니다. 한 10년도 더 전에 한 소년이 자기 동생을 칼로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충분히 이성이 돌아올 쯤 시간인 한 달 뒤에 기자가 가서 만났습니다. 너 네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그때까지도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롤플레잉 게임 매니아였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게임 속에 악마를 죽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또 증강현실과 실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포켓몬고를 하다가 그 포켓몬고 속에 피카츄를 잡으려다가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전도가 되는 재현의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문제점과 그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과 역기능은 바로 노동운동이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자동화 로봇화가 47%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물론 일자리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한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스트 워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워크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음란물이나 폭력물들이 그 인공지능이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올리면 그것이 재빨리 삭제가 됩니다. 그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놓친 폭력물과 음란물은 인간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한 부스러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스트 워커입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집에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우리나라 돈으로 4,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 거부란 것을 노동자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이 힘이 없지만 그들은 그래도 파업과 같은 노동 거부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들을 관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계속 노동 거부를 하면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 거부를 하면 로봇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 자체가 무력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0.001%가 거의 99.99%의 부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 로봇 봉건제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라더와 함께 빅마더가 이제 우리 개인들을 통제하고 조작하게 됩니다. 눈동자 추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마존의 킨들 시스템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전자책이 종이책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여러분이 책을 읽게 되면 그 킨들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읽기를 멈췄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읽기를 계속했는지 그것이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 추적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뭐 광고를 보게 된다면 광고의 모델 가운데서 눈동자를 마주쳤는지 아니면 가슴을 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추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자유롭다, 나는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미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 디지털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여러분을 조작하거나 통제한 대로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의 격차가 유전자 격차, 수명의 격차, 건강의 격차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만 있으면 자기의 장기도 교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텔로미어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장수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간이 획일화가 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맞춤아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인간이 획일화가 되고 이것은 인류 문명의 멸망도 야기할 수가 있는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생명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유전자다 그러면 하나의 바이러스에 모두가 다 멸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감성이 풍부한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인간의 인기 있는 인공지능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의 약화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벌써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은 읽고 쓰기 능력이 그전 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로봇 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두뇌를 이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써 2013년에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와 미국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그 신경회로 유전학 센터 연구진들이 지의 해마에 가짜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뇌에도 가짜 기억을 심어서 그 사람의 기억과 그 사람의 그 뇌의 어떤 사고들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기술로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대안은 로봇을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는다면 로봇 봉건제나 노동운동의 무력화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과 노동자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인간의 노동, 인공지능만의 노동,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이것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또 AI를 제작하는 자에 대한 윤리규정과 법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인공지능 같으면 약인공지능이 인간을 살해했다 그런다면 그 알고리즘을 만든 자와 그
인공지능의 소유주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강 인공지능이 인간을 살해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그 인공지능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강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을 폐기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을 맞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선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는 그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타성을 갖게 된 것은 머릿속에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거울 신경 체계를 통해서 타자를 모방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공자의 인 또한 다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러 뉴런 시스템을 인공지능에게 장착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고통받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 기계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 말이 맞다면 중세시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성직자들이 가장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성직자들이 독신을 했을까요? 그들은 한 여성과 결혼해서 얻는 어떤 쾌락이나 유전적인 본능보다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든가 궁극적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장착을 한다면 선한 인공지능을 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재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거시 권력으로는 주권 권력과 생명 권력과 데이터 권력 이런 것들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민 자치가 성립이 되고 또 정의를 구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산화수소체라는 미생물이 공기 중에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콩고기처럼 식감도 기존의 돼지고기나 소고기 생선과 같은 식감을 갖게 한다면 고기를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 표면의 30%가 목장입니다. 그리고 경작지의 70%가 또 목장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이 차지하던 지구 표면의 30%를 숲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거의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그레마스라는 기호학자가 만든 세미오틱 스퀘어, 기호학적 사변형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대립관계입니다.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는 또 대립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모순관계고 기계와 사이보그는 또 모순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만국어 번역칩을 귀에다가 장착한다면 저는 사이보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보캅 같은 것이 사이보그죠. 로보캅 전체 모습은 기계지만은 뇌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안드로이드는 모순관계고 기계와 사이보그 또한 모순관계입니다. 자, 인간 존재는 진화 생물학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입니다. 그러나 사회 생물학에서 볼 때는 타자와 협력을 하는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또 실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의미론적인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미적 존재로서 이기심을 떠나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에 감동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또 초월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 절대, 궁극적 진리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흉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또 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영역의 존재일 것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인간성을 구현하는 길은 뭐냐?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이타성, 공감, 또 아름다움, 무한을 향한 초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또 불평등의 극대화,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38%에 이르는 생명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론적인 패러다임으로, 또 인간이 동일성을 형성해서 타자를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던 것에서 타자와 공존하는 눈부처의 차이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눈부처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을 가까이 가서 똑바로 마주보면 상대방 눈동자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 순간에 저는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인데 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눈부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러 갔는데 그 사람 눈동자에서 눈부처를 봤습니다. 그럼 때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부처의 두 번째 뜻은 내 안에 상대방과 공존하고 상생하려는 마음입니다. 동일성을 완전히 깨는 차이 그 자체가 바로 눈부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류 소설처럼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의 누이가 독일의 간호사로 가서 월급 중에 일부를 보내와서 그 사람이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이가 자살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독일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학을 중퇴하고 어렵게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명사 독일 의사도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100명 가운데 50명은 이주 노동자로 고용을 하고 그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아빠야말로 독일은 의사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이 아들이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를 딸처럼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받을 수가 없다. 왜냐? 나는 유학자의 자손으로서 깜둥이 손자가 조상들 제사하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된다. 또 백보양보해서 그 용납하자고 하자. 그러나 내 손자가 한국 땅에서 혼혈하라고 여러 가지 천대를 받는 거 그거 나는 아직까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아빠야말로 독일 의사다. 이 말을 듣고 밤새 이 사람이 성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 또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와 소풍을 가서 내 안에 독일인 의사 또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안에 내 누이 이 네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눈부처 차이입니다. 20세기가 교양, 상식, 이성, 보통교육 그것이 가장 발달한 시기인데도 왜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악개념을 내세웠고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성 때문입니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유색인들, 마야족, 잉카족의 어린이는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유색인 이렇게 타자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동일성이고 이 동일성을 깨는 눈부처 차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2019년에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농경혁명이 이루어진 뒤에 불평등이 시작되고 신분이 형성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보가드라는 고고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유라시아의 150개 유적지를 조사해서 그 유적지들의 진위 계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14,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농경사회가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불평등한 공동체가 됐느냐? 바로 BC 4,000년 전에 쟁기농법을 인간이 개발하고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소가 끄는 쟁기농법을 개발한 사람은 다른 농부에 비해서 10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로 터키의 차탈헤이크 유적을 보면 이 이미지에 보듯이 집 크기가 같습니다. 곳간 크기도 같습니다. 엘리트가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집이나 관공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 700만 년 가운데 불평등한 사회는 0.0857%인 6,000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과격한 것도 또 현실성도 없는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등한 공동체가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었고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찰나의 일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생명의 멸종위기 이런 것을 모두 극복하는 방안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부 여러분,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 방역에 따라서 각 나라가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의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